신이 장병두의 삼가 의술이야기.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장병두 할아버지의 건강 충고. 호흡은 깊게, 음식은 적게 먹어라. 우주를 나누어 음과 양으로 대응시키면 음은 땅이고 물이고 양은 하늘이고 불이다. 이 두 기운이 서로 교류하여 만물을 키우는데 땅의 기운과 물은 위로 올라가 만물을 키우고 하늘의 기운과 불은 아래를 비추어 만물을 자양한다. 그래서 음승양강 또는 수승하강이라는 법칙이 작용한다. 해석하면 음은 위로 오르고 양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간혹 물이 아래로 내려오고 불이 위로 솟는 자연현상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물과 불이 만나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생명이 멈춰버린다. 무릇 뜨거운 것은 아래로 향하고 차가운 것은 위로 향해 서로가 만나야만 그 생명은 유지되고 활동할 수 있다. 인간의 몸으로 치면 머리는 차고 다리가 따뜻해야 건강한 것이 이치다. 그러니 발은 땅에 닿아 있고 팔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중력 때문에 팔이 위가 아닌 땅을 향하기 쉬우니 의도적으로 팔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자주 취해주면 건강에 좋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이치를 잘 알고 있었다. 움츠려 무엇인가에 몰두하다가 뻐근하면 심호흡을 하면서 팔을 위로 뻗고 몸을 비틀잖아? 이걸 기지개라고 하지. 기지개는 길을 활짝 펴는 거야. 음양의 기운을 좋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몸짓이야. 팔을 위로 뻗으면 횡격막의 긴장이 풀리면서 숨이 깊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음의 기운이 원활히 흘러. 그래서 기지개를 켤 때는 반드시 팔을 위로 향하고 다리를 아래로 곧게 뻗어야 해. 그게 바른 몸짓이야. 사람이 하는 본능적인 몸짓에는 다 자연의 이치가 숨겨져 있어. 습관적으로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가볍게 흔들어주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져.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고 기뻐하는 것은 본래 사람의 완벽한 모습이야. 만세라는 건 만세 동안 잘 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 건강하게 살려면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자주 들어 올려야 해. 2002년 월드컵 때는 영업이 잘 안 되는 병원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 한국팀이 이겨서 4강에 올라감에 따라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되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매 경기 극적인 승리를 해낼 때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니 음양의 기가 활성화되어서 건강해졌기 때문이라면 억측일까? 직업적으로 손을 들어 지휘하는 지휘자들은 대체로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한다. 손을 높이 들고 무의식적으로 지휘하기 때문이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주 손을 높이 들어 만세를 외쳐야 한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만세 부르지 말고 일부러라도 만세를 자주 부르면 인체의 기운이 원활해져 건강이 유지되고 절로 좋은 일도 생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똑똑해. 자녀들이 잘못해서 벌을 줄 때 손 들고 있으라고 했어.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여 교육하는 방법이지. 벌의 개념이면서도 그 아이의 심폐기능을 건강하게 하니 일석이조야. 이렇게 벌을 줄 때도 몸을 살리는 이치를 적용했어. 호흡은 팔을 들어 올려 깊게 해야 건강한 반면 음식은 적게 먹어야 건강하다. 예부터 음식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인체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한 놈 없다는 말은 그만큼 음식이 인간의 육체를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음식은 중요한데 우리는 함부로 음식을 대하고 있어. 특히 현대 들어서는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음식을 자기 혼자만 배부르게 먹다가 남기고 낭비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야.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야.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당신이고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에 당신 몸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오직 먹기 위해 욕심부리니 그것이 다 살로 가서 비만이 된다고. 비만 고치기는 아주 쉬워. 음식을 먹기 전에 3분간 그 음식을 쳐다보면 돼.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음식과 우리 몸이 서로 교감해서 이게 내 몸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게 되거든. 3분만 참으면 돼. 그러면 과식을 피할 수 있어. 교인들이 밥상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도 실은 같은 이치야. 먹는 그 순간부터 그 음식은 바로 당신이고 그게 또 우주와 하나 되는 법이니 기도를 하는 거야. 사람 외에는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동물이 없어.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더 적게 먹고 절약해서 건강 지키고 또 더불어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미국의 과학자들은 최근에 사람의 노화를 더디게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사람이 늙는 원인은 음식물을 먹을 때 체내에서 형성되는 프리 레디컬스라는 분자 때문이라고 한다. 소화액과 함께 생겨나는 이 분자가 세포를 파괴해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드셀라라는 유전자로 이 분자를 파괴하면 노화가 늦춰지는데 무드셀라는 성경에 969년을 살았다고 적힌 인물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동양에서는 기원전부터 음식물에 의한 독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음식물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비장과 위장이 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할아버지는 음식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만 또한 죽음으로 이끌기도 한다며 물과 배의 숙명을 비유로 들어 설명한다. 물이 배를 띄우지만 또한 물이 배를 뒤집어 수는 제주요. 수는 복주라는 말이 있어. 배는 물이 있어야만 그 기능을 다하지만 반대로 물 때문에 그 유명을 달리한다는 뜻이야. 자연의 이치가 그래. 이 말을 곰곰이 인체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지. 사람도 음식을 먹어 살아가지만 반대로 그 음식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오늘날 암을 비롯해 당뇨, 중풍, 그 밖에 여러 난치와 불치병들이 왜 생기는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거야. 중병에는 1차적으로 굶어야 해. 그리고 회복기에는 소식을 해야 하고 인간보다 열등한 야생동물도 아프면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을 웅크린 채로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눈앞에 있어도 거들떠 보질 않아. 집에서 키우는 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며칠을 굶고 나면 어느 틈인지도 모르게 나와서 아침에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맞이하거든. 사람이 아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며칠 동안에 다 회복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이 음식을 잘못 먹은 탓이다. 심하게 아플 때 밥맛이 없는 것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몸의 신호이다. 몸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으니 당분간 그런 노폐물과 독소가 든 음식을 끊고 몸을 조절하라는 명령이다. 그러면 몸은 자연 치유력을 발휘해서 독소를 땀이나 구토, 설사 등으로 내보낸다. 배웠다고 하는 의사들과 또 교양과 상식이 풍부한 현대인들은 먹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병에서 회복하려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먹으라고 권한단 말이야. 음식을 끊으면 병이 더 악화된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해요. 또 빈속에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성하니까 마음 약한 환자들은 꾸역꾸역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곡기를 끊고 독소를 빼야 나을 병인데 계속 이것저것 먹어대니 그게 낫겠어? 밥에다 약에다 몸이 더 망가지지. 감기 걸렸을 때도 한 사흘 굶으면 낫는데 밥 먹고 약 먹으면 일주일도 넘게 간다고. 현대의학은 무조건 잘 먹으라고 하잖아. 뭘 잘 먹으라는 거야. 바로 병을 만든 그 음식을 더 많이 잘 먹으라고 해. 의사들은 인체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그게 다 자연의 이치를 잘 몰라서 그래. 실제로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젊어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몸을 악화시켰던 병적인 조직, 예를 들면 염증이나 종양 같은 조직이 속속 파괴되어 몸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 동안의 단식은 건강 세포만 살려놓고 병을 고치는 지름길이다. 또 단식 이후에 적당하고 바른 식사로서 영양분을 공급하면 몸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며 젊어지고 다시 아름다워진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의 단식을 다소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을 끊고 생수만 마시며 2, 3일을 지내다 보면 몸이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인간에게는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뱃속이 비어있는 즐거움도 있다. 배가 부르면 육체와 정신이 게을러진다. 지나친 식도락은 병을 부른다. 심각한 성인병이 다 먹는 것에서 온다. 그러니 병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뱃속부터 비워야 한다. 십장생인 학이나 거북의 장 창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창자가 비어있으니 오래 산다. 진정한 건강은 배가 비어있을 때 찾아온다. 신선이 육식으로 포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수가 40일 동안 굶고서도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설교한 것은 아마도 먹지 않고도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배가 부르면 미련함이 따르고 배가 비면 지혜가 스친다. 약 대신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어. 음식을 잘 먹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먹을 때 영양소를 따지는 것은 서양의 상식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양소에 따라 먹지 않고 빛깔에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네 건강 비법입니다. 음식에도 다 색깔이 있거든. 그러니 어떤 색깔의 음식이 어디에 좋은지를 알면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행에는 색깔이 배당되어 있어요. 청정황 백흑에 5가지 색깔입니다. 고구려 사신도에 보면 자총룡, 우베코, 남주작, 북현무가 그려져 있잖아. 그 중앙은 황토색이고 그게 다 하나의 원리예요. 먹는 음식도 따져보면 간은 청색과 공명하니까 초록색 음식이 좋고 심장은 붉은색과 공명하니까 붉은색 음식이 좋고 폐는 흰색과 공명하니까 흰색의 음식이 좋고 신장에는 검정색 음식이 좋고 비장은 황토색 음식이 좋은 법이야. 보리는 추운 겨울에도 청색을 띠며 자라잖아. 그러니 간에 좋지. 붉은 수수는 심장에 좋고 황토색의 기장은 비장에 좋아요. 흰 쌀밥은 폐에 좋고 검은 콩은 신장에 좋아. 곡식의 색깔은 이렇게 인체와 공명을 하고 생명력을 줘요. 반대로 오장의 병이 깊이 들었을 때는 상극작용을 써먹어야 해. 내 보기에 병원의 중환자들이 회복이 더딘 거는 음식이 잘못 제공되어서 그래. 병에 따라서 음식도 다르게 처방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 걸 자꾸 먹이니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거나 영영 회복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아주 쉬운 이야기로 간장병에는 매운 것을 먹이면 안 돼요. 금극목이라 간의 병이 더 나빠집니다. 맵쌀이나 소고기, 아우, 대추 등을 먹이면 좋아요. 심장병에는 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팥이나 개고기, 자두나 부추가 좋아요. 비장의 병에는 신 음식을 먹이면 안 돼. 콩이나 콩잎, 삶은 밤 같은 걸 먹어야 해. 폐병에는 쓴 음식 대신에 소맥이나 양고기, 은행, 부추가 좋아요. 신장병에는 단 것이 상극이요. 맵고 짜고 달고 쓰고 자극적인 것이 다 좋지 않아. 기장이나 복숭아, 파가 좋아요. 이렇게 오곡을 주식으로 하고 오과를 부식으로 하고 오육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오체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중환자들도 쉽게 원기를 회복합니다. 중환자들에게는 음식이 바로 약이기에 정확히 체질과 진단에 따라 먹어야만 해.
인도 전통의 아유르베다 의학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몸은 가시광선의 무지개 색깔, 즉 빨주노초 파남보와 상응하면서 생명활동을 한다. 인간의 본디 비세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거꾸로 들어서서 자랄 때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무지개 색깔의 순서대로 빛을 받는다. 즉 머리 부위는 보라색, 얼굴 부위는 남색, 목 부위는 파란색, 가슴 부위는 초록색, 배는 노란색, 배꼽은 주황색, 그리고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회음과 성기 부위는 빨강색과 서로 공명한다는 것이다. 오곡의 색과 오장의 관계를 말하는 할아버지의 설명과 인체가 다양한 색채의 혼합물이라는 관점에서 통하는 바가 있다. 할아버지는 진찰할 때도 인체에서 각각의 색깔을 본다. 그래서 정상적인 색깔이 아닌 곳에서 병의 원인을 찾는다. 당연히 치료에 있어서도 음식의 색깔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빨간색은 회음을 강하게 합니다. 산소유, 복분자, 오미자 다 회음을 강하게 하는 정력제예요. 여성에게 좋은 석류도 회음 에너지를 강하게 하니 갱년기의 여성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기운에 맞게 먹어야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고기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힘을 쓸 때는 고기를 먹어야 해요. 씨름 선수가 고기 안 먹고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머리만 쓰는 사람은 빨간 육고기를 덜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이것이 차올라서 가슴까지 가면 협심증이고 머리까지 올라가면 고혈압이고 거기서 터지면 중풍이 됩니다. 그러니 중풍을 다른 말로 하면 회음에 있어야 할 빨간 에너지가 머리까지 올라오는 병증입니다. 빨간색 과잉입니다. 이럴 때는 빨간색과 상극인 초록색을 써서 빨간 기운을 가라앉히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주황색 음식으로는 늙은 호박이 있어요. 단전과 자궁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이 늙은 호박을 다려 먹었지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인체에 다 적용한 것입니다. 감 역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 단전에 힘을 주니까 감을 먹으면 단전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감이 설사를 예방하는 거야. 감 꼭지에는 그 기운이 몰려 있는데 꼭지 5개를 물에 달여 먹으면 설사가 멈춥니다. 감잎차도 단전에 힘을 주고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감하고 꽃게하고는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요. 감이 가지고 있는 단전의 힘을 꽃게 다리가 다 잘라내니까 그래요. 오렌지나 귤, 당근도 몸을 튼튼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근데 당근을 먹을 때는 오이를 같이 먹지 않아야 해요. 당근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오이는 찬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 되니까 함께 먹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황토색이나 노란색 음식은 비위를 튼튼하게 합니다. 기장살, 좁쌀 이런 것들이 체지방을 분해해서 몸에 살을 덜 찌게 합니다. 노란색 과일로는 망고가 있는데 체에서 토하고 음식이 잘 안 들어갈 때 주스를 만들어 따뜻하게 덮여서 먹으면 기운이 나고 채기가 떨어지면서 토하는 것이 멈춥니다. 또 노란색의 달걀 노른자를 태워 기름을 내어 치질이 있는 곳에 바르면 좋아요. 그 이유는 노란색이 비위장의 색이고 이 비위장은 입술을 다스리는데 이 입술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항문이기에 항문의 치질을 노란 달걀 노른자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 캐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치질을 단번에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집 없는 달팽이를 서너 개 구워 먹으면 즉효가 있어요. 달팽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 항문의 기능이 똥을 내보내려고 항문을 열었다가 오므리고 하는 것과 같거든. 그래, 집 없는 달팽이를 구워 먹거나 쪄먹거나 하면 체질이 나아요. 호박죽도 노란색이지. 체했을 때 공복에 따뜻하게 먹으면 체기가 내려가고 속이 든든해집니다. 아침에 밥을 안 먹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박죽을 해서 먹이면 좋아요. 남편도 이렇게 호박죽 한 그릇 먹고 출근해야 뱃속이 든든해져 일도 잘하고 위장병도
고쳐집니다. 카레도 노란색이니까 소화를 돕지요.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주로 먹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위장병이 적고 위암도 별로 없다잖아. 그렇다고 노란색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 지혜를 발휘해야지. 채기가 있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 바나나는 해롭습니다. 카레에도 냉하가 함께 있으니 채기가 있을 때는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레몬이나 파인애플 같이 시고 단 과일이 좋아요. 반면에 소화가 잘 되는 사람에게 바나나가 좋아요. 허기를 면해주니까 그래요. 채소는 다 초록색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에 좋아요. 하지만 채소도 그 성질에 따라 가려 먹어야 할 때는 가려 먹어야 합니다. 파나 양파는 미역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미역은 독소를 해독하는데 파는 양기를 돋아서 독소가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또 배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담이 성해져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60만 넘으면 관절염이 생겨 붓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배추김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살집이 있고 뚱뚱하고 잘 붓는 사람은 60이 넘으면 배추를 덜 먹어야 관절염에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배추를 한 달만 먹지 말아보세요. 관절염이 수월해져서 걷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물론 깍두기나 열무김치는 먹으면 좋습니다. 가을무는 동삼과 같으니까. 머위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 신경통에 좋습니다. 냉이는 봄의 초록 기운을 가지고 대지 위로 올라와서 넓게 퍼지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근데 파란색은 음식이 별로 없어. 그러니 푸른 하늘을 보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남색은 바다의 색깔이기에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먹으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어요. 바다란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넓고 깊게 해줍니다. 그래, 마음이 옹졸해지면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드넓은 바다의 숨결을 깊이 호흡하면 좋습니다. 보라색 음식으로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를 자주 먹으면 현기증과 중풍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냉하거나 저혈압인 사람은 덜 먹어야 합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가지나무를 뿌리까지 삶아서 그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으면 냉기가 빠집니다. 양배추에도 보라색이 있고 고구마에도 보라색이 있습니다. 포도도 보라색 과일입니다. 보라색은 내 부위에 영향을 주는 색깔이니까 이런 것들이 뇌질환, 중풍 등에 효과가 좋아요. 머리카락을 윤이 나고 빠지지 않게 하는 창포도 보라색입니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창포의 보라색 기운이 머리 부위에 기운을 주어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포는 머리카락을 새로 나게도 하지만 수명을 늘리는데 최고의 명약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창포가 장수약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머리가 새로 난다는 것은 젊어진다는 것이고 젊어진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9마디가 있는 창포를 찾아서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방 안에서 100일 동안 말리고 가루로 빻아 하루 3번씩 먹으면 눈과 귀가 밝아지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거는 신선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하지만 몸이 비대한 사람이 먹으면 살이 더 찌니까 조심해야 해요. 장병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대로 포박자에는 신선들이 창포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취라는 사람이 13년간 창포를 계속 복용했는데 몸에 털이 나고 하루에 10,000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겨울에도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어도 춥지 않았다고 한다. 창포 중에서도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고 돌 위에 자라고 있고 일촌에 9개의 마디가 있는 창포가 가장 효험이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연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는 연꽃의 열매와 연근도 내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력을 왕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 또한 연꽃의 암술과 수술은 오래 복용하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안색이 좋아지며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모두 보라색과 연관이 깊은 장수 식품들이다. 할아버지는 우리 선인들이 애용하였던 또 다른 장수 식품으로 천문동과 복령, 창출과 황정을 꼽는다. 이막 선생에게서 들었다는데 그 말을 뒷받침하듯이 식경에 따르면 천문동과 복령을 가루로 만들어 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대한에도 땀이 나고 호돈만 입어도 춥지 않으며 정력이 세워져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이 가능해서 자식을 볼 수 있고 빠졌던 이가 나고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진다고 한다. 천문동을 먹은 지 100일 후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이 되고 마르고 허약했던 사람도 강해지며 300일이 지난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3년이 지나면 달리는 것이 나는 것과 같아진다고 그 징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단,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은 복용을 삼가야 한다. 또한 둥글레차와 비슷한 황정은 사람의 정력을 왕성하게 하고 오장을 보하고 골체와 근육을 튼튼히 하고 피부를 곱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늙지 않게 하고 안색을 선명히 하고 백발을 다시 검게 하고 빠진 이빨도 새로 나게 한다고 하니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먹어볼 만한 식약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산정으로 불리는 창출 역시 장수식품이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며 오랫동안 장복하면 기력이 회복되어 안색이 젊은이처럼 된다고 한다. 하지만 폐에 병이 있거나 약한 사람은 복용을 금하는 것이 좋다. 복령도 장수식품으로 빠지지 않는다. 임계자라는 사람이 복령을 18년 동안 복용했더니 1000개의 선녀들이 따르고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둔갑을 했다. 곡식을 먹지 않아도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는 말이 전해진다. 또한 복령을 100일간 먹으면 100가지 병이 없어지고 200일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능히 귀신을 부리며 4년 후에는 선녀들이 와서 시중을 둔다고 하니 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하지만 복령은 소인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며 머리가 좋고 인격이 완성된 유능한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아버지도 100세가 넘은 나임에도 힘이 있고 근골이 튼튼하여 1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진찰하고 처방하셨으니 아마도 신선들이 먹었다는 식품을 장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선이 되는 식품이 있는 한편으로 평상시 먹는 음식 중에 알게 모르게 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궁합에 따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 법이니 먹을 것을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 원래부터 독이 있는 것이나 때에 따라서 독이 되는 것들을 가려서 먹어야지. 이것을 모르면 내장이 상하고 큰 병에 걸립니다. 만약에 뭘 먹거나 마신 뒤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거나 가슴이 막히고 속이 메스꺼워지면 급히 고삼의 즙을 달여 마셔서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해요. 고삼은 아주 써서 이 즙을 먹으면 반드시 토가 나와 증상이 가벼우면 식초와 생수를 반씩 섞어 마시거나 술을 따뜻하게 데워서 마셔도 됩니다. 야채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해독을 하는 감초를 진하게 달여서 마시거나 칡뿌리즙을 마시면 편해집니다. 야채 중에서도 오이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거든. 그건 시간을 두고 소금을 반 숟가락씩 먹으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기능이 있기에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효과가 있지. 표고버섯을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지장수를 만들어 마시면 좋고 여러 가지 고기를 섞어 먹고 체했을 때는 돼지 뼈를 불태워서 빻은 가루를 물에 타서 먹거나 아니면 날 부추를 즙 내서 한 숟가락 먹으면 좋아.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는 감초를 즙을 내어 마시면 좋고 개고기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배가 팽팽해지고 입안이 마르면 살구씨를 가루내서 마셔봐. 생선을 먹고 체했거나 소화가 안 될 때는 귤 껍질인 진피를 가루내어 마시고 게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마늘즙을 먹으면 좋습니다. 오리알을 먹고 체했을 때는 찹쌀을 삶은 물이 효과가 있고 달걀을 먹고 체했을 때는 소주를 마시거나 식초와 생수를 섞어 마시면 쑥 내려갑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든 먹고 체한 그 음식을 태워서 먹으면 체가 내려갑니다. 술이 안 깰 때는 콩즙이나 칡즙 또는 오디나 귤 껍질즙이 효과가 있어요. 또 술을 먹고 체했을 때는 삭힌 홍어가 체기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술안주로 홍어를 먹으면 체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도 또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반드시 구별해서 먹으라고 말한다. 뷔페식 식단이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 이유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음식 충고를 더 들어보자. 과일은 밤에 먹으면 해롭고 공복에 먹어야 좋다. 바나나, 고등어, 오징어는 체가 있는 사람에게 해롭다. 오리는 중풍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먹으면 심장에 좋지 않다. 고구마는 위가 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달래는 간장에 넣어 먹는 것이 좋은데 식초가 같이 들어가면 몸에 해롭다. 은행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해롭다. 한약을 먹을 때 녹두를 먹으면 약효가 떨어진다. 우럭은 맑은 날에 먹으면 몸에 좋지만 비 오는 날에는 피하는 게 좋다. 염증이 생길 때 생선이나 생고기, 육회는 피하는 게 좋다. 소뼈를 고을 때 인삼이나 녹용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고혈압이 될 수 있다. 토끼고기는 열을 내리지만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소고기를 밤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대신 대추를 몇 개 넣으면 고기의 나쁜 피를 없애준다. 소고기, 소의 내장을 개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양고기를 생선이나 생선회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소 간을 메기와 함께 먹으면 중풍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닭고기를 생선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뱃속이 뭉쳐 응어리가 생길 수 있다. 메추리 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얼굴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달근 메밀국수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 기생충이 생긴다. 닭고기와 토끼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설사가 날 수 있다. 붕어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새우와 돼지고기는 상극이라 함께 먹으면 정력을 해치고 중풍이 올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새우와 설탕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새우와 닭고기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기장살을 아욱과 함께 먹으면 열과 열이 부딪혀 병이 나기 쉽다. 팥을 잉어와 함께 먹으면 상충이 되어 좋지 않다. 자두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상충이 되어 좋지 않다. 대추를 꿀과 함께 먹으면 열과 열이 부딪혀 좋지 않다. 아욱과 엿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부추를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연부추를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몸에 응어리가 생긴다. 겨자와 토끼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부스럼이 생긴다. 자주 졸고 있는 토끼는 잡아먹지 마라. 고기를 삶을 때는 뽕나무 장작을 쓰지 마라. 고기를 삶았을 때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제철이 아닌 음식이나 과일은 먹지 마라. 설익은 과일은 안 먹는 것이 좋다. 복숭아와 살구가 씨가 2개인 것은 먹지 마라. 표고버섯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난다. 대추잎을 삶아서 차로 마시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 연잎차는 속이 냉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고 연뿌리는 속이 냉한 사람이 먹으면 좋다. 양파와 파는 고혈압과 당뇨, 과열을 없앤다. 옥수수 수염은 당뇨와 소변을 좋게 한다. 복숭아는 니코틴을 제독하는 데 효과가 있다. 너무 많은 영양식은 통풍과 당뇨 등을 일으킨다. 아토피에는 버섯, 돼지고기, 닭고기를 금하는 게 좋고 화장품과 비누 등 화공 성분이 있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또한 버섯 종류를 먹으면 아토피가 심해진다. 당뇨에는 밀가루, 술, 설탕 등 당분은 피하는 게 좋다. 밀가루, 술, 설탕은 당뇨에 거름이 된다. 입 주위에 나는 부스럼에는 꿀을 바르면 좋다. 머리에 대나 돌로 만든 참 베개를 베면
구한 와사가 오기 쉽다. 무엇을 먹었든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참기름 한 숟갈을 먹으면 좋다. 귀와 손을 자극하고 발바닥을 때리면 건강이 좋아진다.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 중에 귓볼을 3번 잡아당겨 두통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이나 어린아이가 경기를 일으킬 때 귓볼을 세게 만져주거나 혹은 피를 내주는 방법, 그리고 뇌졸중 등으로 갑자기 기절했을 때 귓볼 뒷부분에 실핏줄이 엉켜있는 곳에서 피를 빼내는 방법 등은 모두 기를 이용한 옛사람들의 응급 처방이었다. 실제로 기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면 놀랍게도 생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일단 정제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암컷의 자궁 속에 정착하여 커가는데 그때의 모습이 바로 기와 꼭 닮았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아이의 머리는 아래를 향하게 하므로 귓볼이 제일 아래에 있고 척추에 해당하는 것이 귓바퀴 부분이며 얼굴 쪽으로 돌아 나오는 귀 부위에 하복부와 양다리가 있고 귓구멍 부위에는 가슴과 배 부분에 상응한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 지혜로웠어. 아니, 해안이 있는 민족이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몸의 일부분을 이용했어. 그것이 바로 귀야. 이 귀의 모습을 단순화하면 그것은 정자의 모습이고 또 올챙이의 모습과도 비슷해. 모든 자연의 생명이 시작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옛 임금의 왕관에는 생명의 모습을 상징하는 귀의 모양과 비슷한 고곡이라 불리는 옥석을 매달았어. 아마도 임금이란 만 백성의 생명을 먹이고 입혀서 편안하게 하는 책임을 진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걸 거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생명체의 모습이 고곡이나 태극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까? 고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도 이런 모습이야. 이 태극 속에 양을 상징하는 부분과 음을 상징하는 부분이 바로 생명의 씨 모습이고 이 음양이 합쳐져 태극이 되듯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소우주 본체인 인간이 출생하는 거지. 이런 생명의 문양을 국기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게 다 선조들의 지혜야. 흑암 속에서 천지가 갈라지며 음양이 생성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커다란 우주가 생성되었듯이 인간도 어둠 속에서 여와 남의 기운이 서로 만나 개벽하여 소우주로의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귀는 생명의 원리, 즉 태극의 원리를 보여준다. 국기를 태극기로 정한 것은 우리 민족의 성견 지명이다. 태극기는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 그리고 대우주, 자연의 원리를 상징한다. 할아버지는 귀를 만지면 건강이 좋아진다며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들려준다.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하잖아? 왜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할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피차간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머리가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야. 이때의 통증은 자동차로 연달아 7번 교통사고 난 것과 같아. 그러다가 귀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산모의 고통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또 귀만 보면 그 사람의 인물과 성격도 알 수 있어. 그놈 참 귀 한 번 잘생겼다 그러잖아? 귀문이 작으면 마음도 좁다고들 하고. 옛날 어른들은 서울 구경 시켜준다며 아이의 양쪽 귀를 위로 잡아당기거나 쥘귀냐 놀귀냐 묻고는 아이가 놀귀다 하면 놀아보세. 그러며 귀를 잡아당기고 쥘귀다 하면 쥐어보세 그러며 귀를 꽉 쥐었단 말이야. 그게 그냥 놀림이 아니라 귀가 몸 하나를 축소해놓은 모습이니 자극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랬던 거야. 귀가 몸속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귀를 자주 문질러야 한다. 특히 아침에 세수할 때는 반드시 찬물로 귀를 씻고 문질러 주어야 한다. 냉수 마찰은 게으르고 추워서 못한다 하더라도 귀는 얼마든지 찬물로 닦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들을 세수시킬 때도 꼭 귀를 잘 닦아주어야 하고 혼자 세수할 때는 귀를 깨끗이 닦았는지 검사해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뻔질거릴 때는 귀를 살살 잡아당겨 벌 주는 방법은 어떨까? 벌을 주니 버릇 고쳐줬고
귀 잡아당겨 건강해져 좋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예로부터 수상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손의 모습도 인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귀가 엄마 뱃속의 태아 모습이라면 손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아기 모습이다. 사람은 누구나 갓난아이 때 네 발로 기어 다니는데 손가락을 반쯤 굽혀 땅에 댄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머리는 중지에 해당하고 양쪽의 두 손가락은 각각 좌우의 팔과 다리에 해당한다. 할아버지는 전래의 손가락 놀이 속에도 건강 비법이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누구나 젖을 떼고 밥을 먹을 때면 아장아장 걷는데 그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시키던 게 바로 곤지곤지 잼잼 놀이야. 손가락으로 손바닥의 가운데를 찌르는 놀인데 거기는 오장이 들어있는 배거든. 보통 아이의 배가 아플 때는 할머니 손은 약손, 우리 아기 배는 똥배 하면서 배를 쓰다듬고 곤지곤지 잼잼을 가르쳐 주어요. 그런데 이 뜻이 묘하단 말이야. 곤지곤지에서 고는 손바닥처럼 편편한 땅을 의미하고 지는 땅의 기운을 의미하고 잼잼은 잡는다는 우리말이야. 그러니까 곤지곤지 잼잼은 땅의 기운을 움켜잡는다는 의미지. 밥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야 하는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찌르니 당연히 소화력이 좋아져. 그래서 이 놀이 이름이 곤지곤지 잼잼이야. 또 도리도리 짝짝꿍이란 놀이도 했는데 곤지곤지 잼잼을 많이 하면 속이 편해져 오래 살 수 있으므로 그것이 도의 이치라고 하여 도리도리라고 했고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 안이 기쁘겠는가 하여 박수를 치니 짝짝꿍이지. 할아버지는 손을 많이 써야 똑똑해지는 법이니 우리 민족이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말한다. 우리네 조상들은 아이가 조금만 크면 손을 잘 놀리라며 가위바위보 놀이를 시켰다. 가위바위보는 손에 사람과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모습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놀이다. 가위는 사람을 상징하고 보는 활짝 폈으니 하늘을 상징하며 바위는 단단히 꽉 쥐어 땅을 상징한다. 즉 천지인이다. 또한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이 놀이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손의 혈액순환을 도와줌으로써 전신의 순환을 좋게 해준다.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들과 함께 손주들이 가르쳐준 이런 놀이를 자주 해야 한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건강해진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손을 움직여주고 비벼주고 만져주면 좋아.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호두알을 손에서 굴렸는데 이게 다 건강 비법이야. 그리고 손가락의 제일 끝 부위를 손톱으로 자주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져. 손끝엔 숨어있는 급소가 있어서 이곳을 천천히 살살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손이 기는 아기 모습의 축소판이라면 발은 사람이 징집했을 때의 모습이다. 귀와 손을 문질러주면 건강하듯이 발을 주무르고 만져주어도 건강해진다. 발 닦고 잠이나 자라는 말은 발과 건강이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사람이 병들기 전에는 반드시 발이 먼저 묵직해지고 아프다. 그래서 우리네 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병든 남편 살리려거든 버선 속에 날콩을 넣고 심리를 걷게 하라는 민간요법을 전해주었다. 버선 속에 날콩이 무슨 약효가 있어서가 아니라 심리를 걸으면서 발을 지압하면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기에 생긴 말이다. 감기든 체증이든 요통이든 간에 병이 났을 때는 발가락을 주무르면 좋아져. 발가락을 오므리면 접히는 마디들이 있어. 그 마디마디를 조금 세게 누르면 그 어딘가가 정말 아픈 데가 있어. 그런 곳을 찾아서 한 5분 정도 눌러주고 주물러주면 아픈 증상이 싹 가시지. 우리 조상들은 발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발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집신을 만들어 신었는데 집신은 면이 울퉁불퉁해서 걸으면서 지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널찍하니 발가락이 자유롭게 벌어지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지. 일본 놈들이 신는 평평한 게다와는 달라. 또 지프로 달걀을 싸서 달걀이 골치 않고 장을 담그면 발효가 잘 돼. 그러니 이것으로 감싼 발은 얼마나 편하겠어.
우리에게는 첫날 밤 신부집에서 신랑을 거꾸로 들고 발바닥을 때리는 결혼 풍속이 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결혼식의 재미를 한층 더해주는 풍속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선조의 지혜가 들어있다. 우선 신랑을 거꾸로 들게 되면 다리로 몰렸던 피로감이 해소되며, 둘째로 혈액이 전신으로 순환하니 심장 기능이 활발해진다. 셋째로 발바닥을 때리니 발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몸 전체가 자극받아 기력이 좋아진다. 특히 발바닥에는 정력과 연결된 용천혈이 있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신장과 심장의 기능이 강화되어 첫날 밤을 무사히 치를 수 있다. 겉으로는 일부러 신랑을 놀려 댐댐이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남녀 칠세의 부동석이라 성을 경험하지 못한 신랑의 복상사를 미리 예방시켰던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두 발로 서서 두 손으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직립하게 되니 머리의 무게에 눌려 척추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네 발로 지탱하던 몸무게를 두 발로 견디면서 발의 부담도 커졌다. 그래서 늘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발에 그 원인이 있다. 발로 바삐 뛰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힘이 드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람의 발은 땅의 모습을 닮아 평평한데 요즘은 땅과 접촉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건강해지려면 발을 땅과 잘 접촉해야 하고 발을 잘 주물러주고 용천혈을 자극하면 더욱 좋다. 경상도 사투리 중에 용천 떨고 있네라는 말이 있어. 발바닥에 용천혈을 때리면 정력이 좋아져 공연히 부인에게 눈짓을 보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부인이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남편에게 용천 떨지 말라고 말 안 돼서 나온 말이지. 바쁘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서양의 문화가 발을 항상 움직이는 입식 문화라면 우리의 문화는 발을 좀 더 쉬게 하는 좌식 문화이다. 서양에서는 모든 일을 서서 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앉아서 일을 하면 머리의 무게가 직접 다리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에 부담을 덜 주어 몸의 피로가 적다. 그러므로 진공 청소기보다는 우리의 청소 방식대로 쓸고 닦는 것이 더 좋으며 침대보다는 온돌방이 더 좋다. 뜨거운 방바닥에 허리를 지지면 온몸의 피로가 풀린다. 그런데도 요즘은 서양의 문화를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여 모든 구조를 입식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부엌 구조가 바뀌면서 요즘 여성들은 선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병에 시달린다. 부뚜막 앞에 앉아서 불을 떼며 음식을 조리하던 여성들은 아궁이에서 나오는 갖가지 파장과 열을 받아 자궁이 튼튼했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며칠 안에 들에 나가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여성들은 입식 부엌에서 편하게 움직이고 또 전자제품으로 훨씬 일이 줄어들었는데도 몸은 더 아프다. 모든 체중과 노폐물이 발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병을 만들고 치료한다. 몸을 국가에 비유할 때 임금에 해당하는 심장은 피의 흐름과 함께 마음의 작용도 담당한다. 실제로 몸의 병은 대부분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할아버지는 오늘날의 병들 중에서 약 85% 이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마음은 힘의 원천이야.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창조해. 마음에 따라서 몸도 달라져. 감기에 걸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까짓 감기쯤이야 하면 감기가 쑥 물러가. 그러나 몸을 움츠리고 감기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면서 감기에 걸린단 말이야. 마음이 병을 만드는 거야. 사람은 세 끼 밥을 먹어야 살듯이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 마음 먹는다고 하잖아. 밥을 입으로 꼭꼭 씹어 먹듯 마음도 꼭꼭 씹어 먹어야 해.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 결핍이 생기듯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의식 결핍이 생겨서 밥만 축내는 밥통 같은 놈이 돼. 인간의 머릿속 한가운데는 자처럼 생긴 송과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마음을 먹는 중요한 기관이다. 예전에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과체를 태화하여 쓸모 없어진 기관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명상, 요가, 기공, 특히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수련이나 종교에서는 이것이 제3의 눈과 연관이 있다고 믿어왔다. 최근에 송과체가 뇌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임이 밝혀졌다. 즉, 어떤 마음이 동하면 이 송과체가 작용하여 그 영향을 간내에 전달하고 간내는 자율신경과 사상하부에 뇌 하수체 호르몬에 작용해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몸의 온 기능을 조절하는 바이메탈이 된다. 마음 한번 잘 가지면 온몸이 밝아지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에 아마 시계 후에 내내 혁명에 따르면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거나 화를 내면 부신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모세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추었다가 다시 흐르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위의 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위의 산소는 세포를 공격하여 유전자에 상처를 입힌다. 즉, 격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분노로 인해 마음이 교란되면 위의 산소가 형성되어 몸의 질병과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바탕 분에 못 이겨 싸우고 나면 훨씬 늙어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마음속에 분노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빨리 늙거나 병에 자주 걸린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신념은 화학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라도 반드시 몸에 나타난다.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면 두뇌 속의 화학물질은 몸 전체를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세포에 그 만족감을 전해준다. 세포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활력에 넘쳐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우울할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슬픔은 화학적으로 각 세포에 전해져 심장세포를 비롯한 장기에 그 슬픔을 전하고 그 결과 세포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사라진다. 인간의 혀 밑에서는 두 종류의 침이 나온다고 한다. 하나는 단맛이 나는 침이고 다른 하나는 쓴맛이 나는 침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과 말은 입안에 단맛의 침을 내서 건강하게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쓴맛의 침이 나와 자꾸 침을 뱉게 되고 결국 소화효소도 부족해져 건강을 해친다. 마음은 병 치료를 위해 아주 중요해. 아무리 위중한 병이라도 그 원인이 마음에 있다면 그 치유법도 오직 마음에 있는 거야. 20여 년간 해소천식으로 숨이 차고 기침이 심했던 사람이 고쳐달라며 찾아왔어. 숨만 제대로 쉬게 해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마음보를 보니 은혜는커녕 입을 싹 씻을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해소천식이 바로 마음보를 잘못 써서 온 거란 말이야. 마음보가 고약해서 남 잘되는 거를 못 보니 심장이 폐를 극해서 약화시킨단 말이야. 당연히 숨이 가쁘고 답답하지. 그래 내가 마음보를 고쳐야 합니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빤히 내 눈을 쳐다봐요. 마음이 고약해서 이 병이 왔다 다시 말해주니 머리를 수그리며 제발 고쳐만 달래. 불쌍하지요. 숨 못 쉬는 병은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그 갑갑함과 괴로움을 알기 어려워요. 내가 심장에 화를 끄는 식약을 쓰고 호흡을 깊이 도와주는 처방을 내리면서 이 약을 먹을 동안만은 제발 화내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여지까지 사람들에게 화내고 시기하고 사기쳤던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만 잠못 빌라고 했지.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하겠대. 3달 정도 지나서 왔는데 내가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 사람이 착해졌어. 내가 해소천식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눈물부터 흘리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면서 내 약을 먹는 동안 되돌아보니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마음속으로나마 빌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이젠 숨소리도 안정되어 있고 기침도 안 해. 20여 년을 괴롭히던 해소천식이 그냥 나은 거야. 최근 양자 물리학에서는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과 심지어 무생물도 각각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진동들은 서로 밀고 당기는 작용을 하는데 마치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이
저마다의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며 일정한 궤도를 돌아가는 이치와 같다. 마음은 몸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진동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질병 치유에 좋은 진동을 일으킬까? 사실 묻지 않아도 이미 다들 아는 대답이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3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반찬을 먹듯이 정신적으로도 건강, 감사, 사랑, 고마움, 행복 등등의 마음을 꼭꼭 씹어먹어 뇌의 손가채로 보내면 몸은 자연히 건강해진다. 등산과 조깅을 하고 찜질방, 사우나, 헬스클럽에 다니며 열심히 땀을 빼도 마음 한 번 잘못 쓰면 병이 들어. 아무리 달리기가 좋다 해도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가득 담고 달린다면 과연 건강해질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면 뭘 먹는다고 건강해질까? 건강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니, 중풍으로 쓰러졌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마음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거야. 속을 털어버리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건강하게 살라는 말이야.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고 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먹었기에 내가 이렇게 아픈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안정시키면 병은 스스로 치유된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고 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먹었기에 내가 이렇게 아픈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안정시키면 병은 스스로 치유된다. 병을 만들어낸 환경을 바꾸어서 세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자신감을 갖고 병든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바꾸기 시작하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 마음먹어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병원에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모난 마음이 그대로라면 무슨 소용인가? 인간과 컴퓨터는 같다. 글자판에 나는 환자야 라고 치면 화면에도 똑같이 나는 환자야 라고 뜬다. 이것을 저장하면 나는 환자야 라는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단단히 저장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이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일은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선언한 말을 뇌에 저장하고 이 기억은 곧 정보화되어 자신의 세포에 전달된다. 그리하여 건강한 세포는 입력된 정보에 따라 병든 세포로 전환된다. 아프다는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작용되면 사소한 병도 곧 고질병으로 발전한다.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와 방이 밝아지지. 마음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스위치만 켜면 마음의 밝은 불이 켜져. 사람이 병들며 마음이 약해져.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정말로 많이 아파하시다가 죽는 거야. 병이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니 병이 드는 거야. 어떤 집안에 효자가 있어. 그 애비가 중풍으로 10년 넘게 누웠는데 아들이 아주 정성껏 수발을 하는 거야.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해. 그런데 어떤 노인네가 나도 저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야단쳤어. 왜 야단쳤겠어? 그런 효자를 만들려면 자신이 중풍이 들어야 하거든. 그래, 자신이 중풍 들어 자식 효자 만들면 뭐가 좋겠어? 그 아들이 좋겠어? 중풍 걸린 당신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야단쳤더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물지. 옛날에는 변소에 15촉짜리 전구를 켜고 부엌에는 30촉짜리를 켰지. 하지만 공부하는 방에는 60촉이나 100촉 정도는 켜야 책이 잘 보이지. 촉수에 따라 밝기가 다르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도 전구와 같아요. 내가 100촉짜리 전구를 마음에 켜면 그만큼 몸과 마음이 밝아져. 질병을 어렵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어 아예 전구를 끼우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어두워져. 병은 더 악화돼. 30촉짜리 마음에 전구를 끼우면 그 치료 효과도 30% 정도야. 그러니 이왕 치료하려고 마음 먹을 바에는 100촉짜리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 패배감에 젖어있는 환자들은 결국 패배한다.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없다. 나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몸속 세포들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먹으며 살아간다. 우선 나 자신부터 관찰해보자. 나는 어떤 마음을 먹으며 살고 있는가? 한 부인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편 몰래 조금씩 저축해서 200만 원을 모았다. 그래, 장롱 속에 감춰놓자니 아깝고 해서 돈을 불려보려고 이자놀이를 시작했는데 이자 받는 그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야. 이자가 척척 들어오니 의욕도 막 생기고 매일 부자가 되는 기분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돈을 꾼 사람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자기 말고도 돈을 떼인 사람들이 꽤 많아. 작정하고 도망갔으니 무슨 수로 받아내겠어. 그 후로 이 부인은 밥맛도 없고 말도 안 해. 그러더니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야. 남편이 이 부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래. 내가 마음을 읽어보니까 돈을 떼어서 생긴 병이거든. 남편에게 돈 떼먹고 도망간 년을 잡아주면 당신 부인의 병이 낫을 거야 하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뜯겼냐고 묻자 부인은 그제야 속에 감추고 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고 한바탕 우는 거야. 나는 데리고 나가서 설렁탕 한 그릇 사주라며 보냈어. 나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안 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법이야.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아예 받을 생각을 않는 것이 좋아. 공연히 돈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화를 내다가는 몸만 상하게 돼. 생각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 인간은 항상 같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도 같은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몸속의 세포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변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즉, 기존의 나를 포기하면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그것은 다시 또 다른 나를 위해 변화해 간다. 하지만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며 이것이 계속되면 인간의 몸과 마음은 굳어진다. 바로 고체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암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못해 죽음의 길로 간다. 인간이란 이렇게 아이러니 속에 존재한다. 죽으면 살 것이고 죽지 않으려 하면 죽는 원리.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원리다. 할아버지는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아픈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해.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질질 끌려가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계속 저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내려 해. 그것부터 알아내야 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병이 들었다면 다 이유가 있어. 무조건 의사에게 매달려 병이 고쳐지기를 바란다면 그 병이 낫겠어? 한 번은 간 경화에 걸린 목사가 왔어. 내가 보니까 분노와 절망이 간에 가득 찼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해. 그것이 병의 원인이니 모르면 병도 못 고친다고 했더니 자기 딸 얘기를 털어놓더라고. 애지중지하며 훌륭하게 길러보려고 했는데 사고만 치던 딸이 결국 누구 핏줄인지 모르는 애를 낳아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야. 아비로서 그 딸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겠어? 아무리 성직자라 하더라도 화가 났겠지. 그러나 고아도 입양하여 자녀를 삼는 마당에 이미 벌어진 일이니 받아들이고 키웠어야 하는데 그리 못하고 내쫓고 말았대.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러겠지. 그 후로는 딸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절망감에 빠져 마음이 괴롭다는 거야. 그러니 몸이니 마음이니 어디 편하겠어? 결국 몇 해가 지나면서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해 병원에 가니 간경화라는 진단이 나왔대요. 의사가 6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기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다 자기가 만들어낸 병인걸. 그래 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충고밖에 할 게 없어. 그 목사도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약을 받아갔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결국 못 낳고 죽었다고 해. 비록 손녀딸을 받아들이고 부녀지간에 하회했어도 온통 딸에 대한 분노에 매달려 몇 해를 살아온 성직자는 결국 스스로 만든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좀 더 일찍 용서했더라면, 아니 성직자답게 오히려 생명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인간은 누구나 변화해야 한다.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면 기존의 자신을 감싸고 있던 과거의 알 껍데기를 깨야 한다. 알 속에 갇혀서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여 자신 속에 안주하는 것은 병을 부르는 삶이다. 의사는 환자 내면의 상처까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중병을 잘못 고친다. 병은 자신이 만들었으니 자신이 고쳐야 한다.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면 내 몸도 다시 건강해진다. 달걀은 제트를 깨뜨려야 병아리가 되고 다시 형태를 바꾸어야 어미닭이 된다. 인간의 몸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면 새롭고 건강한 몸으로 순간순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내가 없어지고 건강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의원이 진정한 의사라고 말한다. 사람의 병은 마음에서 오니 아픈 곳을 고쳐주기 전에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해. 아무리 아픈 곳을 고쳐놓아도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재발하거나 더 악화돼. 음양오행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마음의 병을 고쳐야 훌륭한 의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물이 계속 새로운 물로 변화하는 것은 쉽게 알지만 자신의 육체 속에도 생명이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주의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도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는 생명력이 그처럼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인간의 몸은 점점 낡아가고 퇴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계속 생성되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체를 기계와 똑같이 보는 관점에 세뇌당해 왔다. 몸이 기계처럼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망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포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자기를 복제하여 노쇠한 구성물들을 파괴하고 새 것으로 대체한다. 분자 생물학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의 세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교하게 담고 있어서 손상되면 스스로 수리하기도 하고 만약 손상이 너무 심해 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도태되어 죽는다. 이처럼 세포들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 새롭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 예로 췌장세포는 24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위장은 사흘마다 위벽에 새로운 내피를 만든다. 백혈구는 열흘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끊임없이 지방을 채웠다가 비워버리면서 3주마다 새롭게 바뀐다. 뇌의 단백질은 한 달마다 98%가 교체된다. 피부는 5주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머리뼈는 외형상 매우 단단하고 딱딱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인간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매 순간 벽돌이 새 것으로 교체되는 건물과도 같다. 해마다 몸 전체 원자수의 98%가 교체된다. 이것이 생명의 위대한 법칙이다. 겸손하고 화내지 말고 봉사하며 살아야 건강하다. 얘는 공자가 강조한 덕목으로 삼강오륜에 잘 나타난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고 오륜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친애, 군신 간의 의리, 부부 간의 분별,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장류의 차례,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한다. 그러나 진정한 예는 말이나 격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따라서 마음이 바른 사람은 예에 바르다. 화, 즉 불은 밝음을 그 본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처리한다. 이를 일러 예라고 한다. 갑자기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었어도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있고 심기가 안정되어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며 행동 역시 자연스럽고 차분하다. 가난하게 살다가 돈 좀 벌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땅값이 올라 갑자기 돈을 번 졸부들의 경우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거만하게 친척들 앞에 군림한다. 또한 이웃사람을 마치 하인 대하듯 하고 돈을 무수듯 하며 쾌락을 추구한다. 갑자기 돈을 벌면 심장이 벌렁거려 예를 모르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들은 심장이 병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신이 돼서 부자가 된 갑부가 있었어.
내가 관상쟁이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사람을 시켜서 날 오라고 한단 말이야. 나는 상을 봐달라는 줄 알고 그 집에 갔지. 그런데 상이 아니고 자기 집을 좀 봐달라고 한단 말이야. 다른 하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구태여 나보고 집을 봐달라고 하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어. 주인이 나가기에 안방에 들어갔는데 경대 위에 10원짜리 석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돈 30원이면 쌀 한 가마니를 쌀 정도였으니 큰돈은 큰돈이었지. 내 속으로는 집주인이 내가 이 돈을 가져가나 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가 돈을 서랍 속에 넣어두거나 다른 곳에 감춰둬야 할 텐데 어린아이도 다 알게 경대 위에 흐트러 놓았으니 뻔한 수작이지. 그런데 한편으로 친일에서 본 치사한 돈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끓어오르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따위 시험을 하고 있나. 어디 이 부자놈 한번 굴려주자. 그렇게 된 거야. 그 집에 나오면서 내가 그 주인에게 그랬어. 돈 관리 잘하쇼. 돈이 방안 구석에서 돌아다니니 도둑이 들면 어쩌려고 합니까? 그 돈을 다 도둑 맞으면 이 집도 망하게 됩니다. 일부러 주인 얼굴이랑 집이랑 훑어보며 말하니 흠칫 놀라지.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내가 어느 정도 상을 볼 줄 알고 말에 힘이 있는 점쟁이라고 믿었거든. 주인이 얼굴색을 바꾸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데 내가 대꾸도 하지 않고 나왔어. 그로부터 몇 해 지나지 않아 해방이 되었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쳐들어가서 친일에서 모은 재산을 다 드러내갔어. 그러자 그 애는 합병이 들어 죽고 그 자손들도 하나같이 잘못되어 집안이 거지 신세가 되었지. 사람이 얘를 알아야 해. 개같이 번 돈도 정승처럼 쓰면 사람들이 좋아해. 일본에 붙어 치부했어도 잘못했다 사과하고 다시 사회에 내놓을 요량이었으면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그런데 친일한 놈이 뭐 잘났다고 돈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니 그 심보에 왜 망하지 않겠어. 할아버지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요새 사람들에게 경고를 던진다. 부정과 부패로 사회에 지탄을 받자 그것을 모면하려고 수천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부 기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개같이 버는 것이 아니야. 돈이란 귀한 일, 천한 일 가리지 않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벌고 정승처럼 귀하게 써야지. 부정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정승이 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남에게도 지탄받고 자기 양심에도 걸리는 일을 왜들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치를 몰라서 그래.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그러니 몸인들 성하겠나. 속에서 피가 뭉치니 협심증이나 고혈압이나 중풍이 오지. 심장병, 고혈압, 협심증 이런 병들은 모두 겸손하지 못해서 오는 거야. 돈 좀 벌었다고 아나 무인이 되어 뻐기는 건 병을 자초하는 짓이야. 좀 출세했다고 일가친척 무시하고 동네 어른한테 예의를 차리지 않는 놈은 이미 병자지. 한 번은 모 국회의원 쪽에서 연락이 왔어. 보좌관인가 하는 놈이 찾아와서는 자기 의원님이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 뭐가 막혔다나?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위험한 수술 대신 약으로 고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아픈 사람을 봐야 진찰할 수 있다고 했지. 딱 보니 뻔한 거야. 국회의원이라고 뻐기다가 심장에 병이 들어간 거지. 사람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고 무례하면 심장에 병이 들어 어느 순간에 죽게 돼. 의원이 그 보좌관하고 있는데 내 예측대로 겸손하지 못해요. 인사 한번 구부려서 안 해. 자격증도 없는 돌팔이라고 생각해서겠지.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틀린 거야. 내가 돌팔이건 대통령 주치이건 자기의 병을 고쳐달랄 때는 정중하게 와서 이런 병이 들었으니 부탁한다고 인사부터 해야 맞지. 그래도 이런 놈이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진찰을 했어. 근데 심장 뒤쪽을 만져보니 성격이 아주 급해요. 일처리가 잘 안 되면 성질을 부려서 심장에 혈관이 막힌 거지. 조급증은 모두 심장의 부조화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든 빨리빨리 재촉하게 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심장병이 많아졌어요. 빨리빨리로 바뀌어서 그래. 천천히 침착하게 매사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덕이었어.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요즘은 예의 침착함이 간데 없어. 삶이 각박해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은 심장 기능이 나빠져서 더 그래. 할아버지는 이럴 때 심장의 화기를 눌러줘야 한다고 말한다. 조급증은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갑작스런 돌연사를 막을 수 있다. 서두르면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심장이 더 타들어가고 그 결과 병원에 입원하여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다. 조급해하고 서두르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또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말년에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이다. 반면에 침착한 사람은 힘이 남아있어 말년에도 여유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 할아버지는 화기를 끄는 식약을 처방하면서 새벽마다 냉수로 몸을 마찰하며 물처럼 천천히 아래를 향해 겸손하게 사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장이 마비되거나 뇌혈관이 터져 중풍을 맞는다고 겁도 주었다. 그리고 술도 끊으라고 처방했다. 술은 화기라서 불인 심장에다 술을 또 부으면 그 화기가 심장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신 물의 차가운 기운으로 화기를 누르면 조급함과 무례함이 줄어들면서 심장이 막힌 것도 풀어진다. 살다가 갑자기 심장이 아프거나 답답하다면 자신을 돌봐야 해. 근래에 남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이나 언어가 무례했다고 인정되면 겸손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이것을 잘 해야 건강해져.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했으면 그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그게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은 장기의 조화 유무에 따라 성품까지 변한다.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 겸손하고 심장이 병든 사람은 매사에 교만하고 건방져지기 쉽다. 반대로 거만한 사람의 심장에는 병이 찾아오고 겸손한 사람의 심장에서 병을 스스로 떠나간다. 그러니 겸양과 교만, 예와 무례의 차이는 바로 본인의 지혜의 유무에 달려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교만하고 무례할 것이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병을 알았다면 지혜롭게 처신하여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신을 고쳐야 한다. 그런 후에 심장의 허실을 찾아 화한 것은 보하고 실한 것은 사해주면 무례는 다시 예로 극복되고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병은 점차 사라진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술을 펴는 사람이라면 거만한 사람을 거만하다고 탓하지만 말고 심장이 뒤집히게 만든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심장을 조화롭게 조절하도록 도와주면 언제 그랬는가 하고 확 달라지는 환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제 몸이 아파야 깨달을 수 있어.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깨달음이 와요.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고 슬퍼져.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는 말이 있어. 말만 요란하고 사랑의 행동은 나 몰라라 하면 공허한 인생이 돼. 그러니 남을 사랑해야 인생이 충실해지고 그에 따라 몸이 건강해져요. 한 부인이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 그 남편과 함께 왔는데 얼굴을 보니 죽을 상이 아니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생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숨 한 번 크게 못 쉬고 가슴 한 번 크게 못 폈대. 암도 암이지만 너무 허무해서 죽겠다는 거야.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곧 죽는다니까. 이뤄놓은 것도 없는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보라 충고하면서 식약을 처방해줬어. 6개월 후에 나에게 다시 왔는데 내가 진짜 해보니까 암이 없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내 충고대로 남은 6개월이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다가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자 결심하고 정신지체 아들이 생활하는 공동체에 찾아갔대. 거기서 그 애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돌보던 때처럼 사랑을 쏟았대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밤만 되면 피곤해 지쳐 골아 떨어지고 새벽에도 잠만 깨면 다시 봉사를 나갔으니 자신의 병을 걱정할 틈이 있어? 이렇게 몇 개월이 흘렸는데 웬일인지 아프지 않고 힘들지도 않고 밥맛도 아주 좋은 거라.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다는 거야.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었다고 둘러대고 말았지.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는 주파수를 갖는다. 또한 이 생각이 믿음으로 실천될 때 그것은 더 증폭되어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과 공명한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세포는 완벽하고 건강한 세포로 다시 태어난다. 사랑은 지금까지 혈액 속에 독소를 만들고 있던 나쁜 마음을 제거하고 독소를 소멸시켜 병을 낫게 한다. 이 부인의 경우처럼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정보화되면 몸의 모든 세포가 긍정적이고 활기찬 세포로 변화한다. 이왕 죽을 바에는 병원에서 낑낑대다 죽는 것보다 남은 기간 동안 즐겁게 사랑으로 봉사나 실컷 하다가 죽음을 맞겠다던 그 마음이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이다. 몸을 물질적 존재로만 보는 의사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러나 남을 위한 봉사가 왜 자신에게 유익하고 어떻게 병든 몸을 고쳐주는지 할아버지는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세계가 한 터럭 안에 다 들어가고 한 터럭이 일체의 세계에 들어간다. 일체 중생의 몸이 한 몸에 들어가고 한 몸이 일체 중생의 몸에 들어간다. 말할 수 없이 긴 겁이 한 생각에 들어가고 한 생각이 말할 수 없이 긴 겁에 들어간다. 한순간에 산매에 들어가 억겁이 일어나고 억겁은 산매에 들어간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해요. 부처님의 법문에는 다 건강 비법이 담겨 있어. 다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비록 몸은 아프더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면 그게 자신에게 봉사하는 거야. 병이 없어지고 건강한 몸이 된다 이거야. 요즘 사회봉사가 많아졌어. 그런데 봉사하고 나서 병들었다고 하면 그 봉사는 가짜로 한 거야. 왜? 정치인들이 하는 쇼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한 것이니까 자신을 속인 거지. 진심으로 봉사하면 마음이 기뻐서 병이 없어져요.